안녕하세요. 옛이야기의 매혹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가장 높은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가 기묘하게 얽히는 운명의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금지된 사랑이 싹트고 다른 한쪽에서는 배고픔과 고통이 깊은 그림자를 들이오는 시대, 그 어둠 속에서 뜻밖의 빛이 반짝입니다. 그 빛은 왕좌를 이어야 할 세자의 마음속 불안에서 시작됩니다. 궁궐이라는 황금빛 감옥에 갇힌 그는 진정한 백성의 삶을 알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세자의 옷을 벗고 누더기를 걸친 채 그는 밤의 도성으로 사라집니다. 배고픔과 멸시, 그리고 권력의 추악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그 여정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방향에는 단돈 세 잎의 동전과 한 그릇 뜨거운 국밥, 그리고 그것조차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를 가르는 가난이라는 거대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을 가로지르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한 여인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지요. 그 손길이 단순한 자선을 넘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이야기의 첫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은 신분을 초월한 운명의 만남입니다.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가장 비천한 옷을 입고 가장 순수한 친절을 베푸는 자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친절의 그림자에는 배신과 탐욕, 그리고 수십 년간 쌓여 온 원한이 도사리고 있죠. 한번 시작된 인연은 피할 수 없는 복수의 소용돌이와 정의를 위한 위험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과연 이 둘의 만남은 비극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될까요? 거리의 먼지와 궁궐의 금빛이 교차하는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들어 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 아주머니의 고함의 수련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고귀한 세자인데 왜 단돈 몇 푼의 밥값을 걱정해야 하는 떠돌이로 위장했을까요? 돈을 챙기지 않은 것을 뒤늦게 깨닫고 손이 떨리던 그때 주인 아주머니, 여기 밥값입니다. 이번 밥값은 제가 낼 테니 그만 보내주세요. 나물 바구니를 든 여인 초애가 내민 동전 세 잎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알았을까요? 오늘 자신이 베푼 작은 친절의 상대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할 왕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떠돌이 거주로 위장한 세자 수련의 자맹, 그리고 밥값으로 이어진 믿기지 않는 인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깊은 밤, 달빛조차 숨을 죽인 경복궁의 정적은 선 넘을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자리 잡은 동궁전에는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세자 수련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요. 그는 조선의 찬란한 태양이라 불리며 만백성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고귀한 신분이었습니다. 낮 동안의 수련은 그 누구보다 엄격한 법도를 지키며 성현의 가르침을 읊은 완벽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곤룡포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를 때마다 수련의 가슴 한구석은 이름 모를 갈증으로 타들어갔지요. 동궁전의 높은 천장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련은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경전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진정으로 봐야 할 세상이 어디인지 자문했습니다. 궁궐 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아름다운 찬사와 좋은 소식만을 전할 뿐이었지요. 그러나 수련은 알고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에는 이 화려한 조각과는 전혀 다른 거친 삶의 현장이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도련님, 이제 그만 서책을 덮으시고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밤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보모 상궁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의 수련은 비로소 무거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수련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젖을 먹여 키운 궁궐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지요. 보모 상궁은 수련의 눈빛만 보아도 그가 무엇을 갈망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리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수련은 상궁의 눈짓을 신호 삼아 병풍 뒤에 숨겨진 은밀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비단 대신 거칠고 투박한 무명옷과 낡은 집신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지요. 번듯한 관복을 벗어 던지고 낡은 옷으로 갈아입을 때마다 수련은 비로소 세자라는 무거운 굴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며 묘한 해방감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보모 상궁은 떨리는 손으로 수련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걱정 어린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만약 전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큰 화를 당하실 터인데 어찌 매번 이렇게 위험한 길을 가려 하십니까? 유모, 궁궐의 담장 안에서는 백성의 진짜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진짜 조선을 보고 싶습니다. 수련은 그런 상궁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소년처럼 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는 상궁이 열어준 뒷문을 통해 그림자처럼 빠져나와 거대한 궁궐의 담장을 사뿐히 넘었습니다. 성벽을 넘는 순간 발끝에 닿은 차가운 흙 감촉이 수련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지요. 그의 눈동자는 이제 엄격한 군주의 위엄 대신 세상을 향한 뜨거운 호기심과 열정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자가 어찌 백성의 마른 입술과 고단한 어깨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수련은 어둠이 깔린 도성의 거리로 스며들며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한 깊은 잠행을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무명옷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수련의 가슴은 이미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는 이제 조선의 세자가 아닌 평범한 청년의 눈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달빛은 그런 수련의 뒷모습을 축복하듯 은은한 빛으로 그가 걸어갈 험난하고도 장엄한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을 뒤로하고 도성 한복판에 발을 내디딘 수련은 이제 더 이상 고귀한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변장을 위해 일부러 북적이는 장터 근처 흙바닥에 몸을 굴려 옷에 지저분한 자국을 묻였지요. 정갈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고 숯검댕을 얼굴에 덧발라니 영락없는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그 누구도 이 초라한 행색의 사내가 장차 나라를 다스릴 왕의 계승자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련은 일부러 구걸하는 거지들이나 거친 짐꾼들이 모여 사는 어두운 뒷골목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세상은 대궐 안에서 듣던 태평성대라는 말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비참한 모습이었지요. 지붕이 반쯤 무너져가는 초가집 사이로 아이들의 배고픈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밤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고단한 삶의 무게가 주름처럼 박혀 있었고 눈빛은 희망을 잃은 채 차갑게 굳어 있었지요. 수련은 누더기를 걸친 채 그들 틈에 섞여 앉아 그들이 나누는 거칠고 투박한 대화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에도 세금을 못 내면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게 생겼네.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어딜 가야 한단 말인가? 황참판댁 종들이 장터 자리새까지 걷어가니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러운 세상이야. 정말 죽지 못해 사네. 수련은 그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자신이 궁궐에서 화려한 사내 진미를 즐길 때 백성들은 썩은 보리빵 덩어리조차 얻지 못해 눈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련은 지금 당장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행색은 비루했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용의 기계를 감추지 못했지요. 수련은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며 장터 여기저기를 헤매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기는 주막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의 뱃속에서는 요란하고 민망한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수련은 습관처럼 허리춤을 뒤적였으나 자신이 궁 밖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떠돌이에게 세상은 그저 차갑고 배고픈 곳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비로소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배고픔은 세자로서의 자존심보다 훨씬 더 날카롭게 그의 위장을 갉아먹으며 비참함을 일깨워 주었지요. 주막 안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수련에게는 마치 자신을 비웃는 조롱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문턱에 걸린 낡은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용이 구름을 벗어나 진흙탕에 발을 담갔으니 이제 그가 마주할 시련은 얼마나 혹독할까요? 수련은 쓰라린 허기를 견디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막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질 뜻밖의 인연과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주막의 낡은 나무 의자에 주저앉은 수련의 어깨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백성을 향한 거대한 연민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요동치고 있었답니다. 주막은 가마솥에서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는 구수한 고기 국물 냄새와 사람들의 북적이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련은 궁궐 담장을 넘은 이후 줄곧 이어진 긴장감과 온종일 이어진 행군으로 인해 이미 이성을 잃을 만큼 지독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빈자리에 앉자마자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 가장 큰 사발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넉넉히 말아달라고 주문했지요. 무거운 뚜껑이 열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하얀 김과 구수한 냄새가 수련의 코끝을 자극하며 참아왔던 식욕을 폭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투박한 뚝배기가 상 위에 놓이자마자 수련은 정신없이 숟가락을 놀려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궁궐에서 수저를 들 때마다 은수저의 빛깔을 살피고 예법을 따지던 세자의 근엄한 모습은 그곳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지요. 뜨거운 국물이 메마른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 위장을 적실 때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시장기를 채워주는 그 한 그릇 국밥에 온기가 궁궐의 그 화려한 산해진미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정겹게 느껴졌지요. 품속에는 단돈 한 푼의 옛전도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수련은 당혹감에 젖어 꾸준히 빈 주머니만 만지작거리며 등줄기에 차가운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가며 안절부절 못하자 눈치 빠른 주인 아주머니가 서서히 곁으로 다가와 팔짱을 꼈지요. 이봐, 청년. 밥값을 내야지. 왜 그렇게 넋을 놓은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있는 건가? 주인 아주머니의 날카롭고 거친 목소리가 평화롭던 주막 안의 소란을 단숨에 뚫고 수련의 귓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수련은 더듬거리며 품속을 뒤지는 척했지만 손가락 끝에 걸리는 것은 오직 서늘한 공기뿐이었지요. 주인 아주머니의 눈매가 가늘게 떨리더니 이내 수련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거지놈이 기어이 매를 버는구나. 돈도 없이 신성한 내 주막에서 국밥을 처먹다니. 여봐라, 당장 이놈을 관가에 넘기든지 동네 장정들을 불러다 죽지 않을 만큼 몽둥이로 치라.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련에게 쏠렸고 비웃음과 멸시가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지요. 수련은 세자로서 지켜온 자존심이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히는 비참함을 난생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국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자신이 단돈 몇 푼의 밥값 때문에 도둑놈 취급을 받는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지요. 주인 아주머니의 거친 손길에 밀려 수련은 문 밖 흙바닥 위로 볼품없이 나동그라지며 옷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몽둥이를 든 험악한 장정들이 무서운 기세로 그를 에워싸며 금방이라도 내려칠 듯 위협을 가했지요. 고귀한 신분이라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인간의 나약함이 이토록 서글프고 초라한 법일까요? 수련은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육체적인 고통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차가운 흙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그의 심장은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로 인해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지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수렁이 소리 없이 깊어지며
세자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장정들이 지켜들고 있는 시커먼 몽둥이가 수련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히려던 일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제발 그만두세요. 그 사람의 밥값은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살벌하던 주막마당의 정적을 단숨에 가르며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낡은 보자기를 든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비록 해진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단정한 몸가짐과 분위기에는 숨길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그녀는 바로 가문이 몰락하여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양반가의 규수, 초애였습니다. 초애는 장터에서 하루 종일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산나물을 팔아본 소중한 노전, 동전 셋입을 주인 아주머니 앞에 내놓았지요. 그것은 병석에 누워 계신 허약한 어머니의 약값을 보태기 위해 그녀가 피땀 흘려 마련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니 제발 무자비한 매질만은 멈춰주세요. 여기 밥값입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동전의 개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투덜거리며 멱살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장정들을 물러나게 했지요. 수련은 온몸이 흙먼지 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들어 자신을 구해준 이름 모를 여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비친 초애의 얼굴은 누더기 같은 옷차림 속에서도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녀의 맑고 깊은 눈동자에는 사람들의 조롱이나 멸시 대신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수련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런 대가도 어떠한 정치적 이익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친절을 경험했지요. 궁궐에서의 모든 친절은 권력과 아첨이 뒤섞인 가짜였기에 이 순간 가슴을 울리는 떨림은 더욱 컸습니다. 초애는 수련에게 천천히 다가와 흙묻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지요. 많이 놀라셨지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은 것 같으니 어서 이곳을 피하셔요. 수련은 그녀의 작고 부드러운 손길이 닿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기이한 전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고결한 미모와 세상을 보듬는 선한 심성은 수련의 얼어붙은 자존심을 단숨에 녹여버렸지요. 수련은 고마움과 말로 다 못할 미안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그녀에게 겨우 갈라진 입을 뗐습니다. 네. 반드시 그대의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굿날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꼭 몇 배로 갚으리다. 초애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을 뿐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나물 바구니를 챙겨 들었지요.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이 배고픈 사정은 죄가 아니니까요. 그저 오늘 밤은 조심히 돌아가세요. 그녀의 가냘픈 뒷모습이 밤안개 속으로 멀어질 때까지 수련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초애의 맑은 눈망울과 방금 전 들었던 따뜻한 목소리만이 파도처럼 맴돌고 있었지요. 평생을 성벽 안에서만 살아온 세자에게 단돈 셋잎으로 맺어진 이 인연은 지울 수 없는 문신처럼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단돈 셋잎으로 시작된 이 보잘것없는 인연이 장차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수련은 그녀가 사라진 어두운 길목을 한참 동안 응시하며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히 세상을 구경하려는 방랑자의 것이 아닌 한 여인을 향한 뜨거운 맹세로 타올랐지요. 그날 밤, 수련은 차가운 길 위에서도 잠들지 못한 채 새벽까지 그녀의 잔상을 쫓으며 홀로 걸었습니다. 주막에서 쫓겨나 어두운 길가에 멍하니 서 있던 수련의 귓가에는 여전히 초애의 따뜻한 음성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해주고 호련히 떠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름 모를 이끌림의 발걸음을 떼지 못했지요. 다만 개가 자욱하게 깔린 도성의 골목길은 세자로서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위험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련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마을 어귀의 낡은 나무 아래 발걸음을 멈춘 초해가 뒤를 돌아보며 수련을 발견했지요. 그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서 있는 수련을 보고 깜짝 놀라며 나물 바구니를 고쳐 쥐었습니다. 아니, 돌아가지 않으시고 왜 저를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수련은 당혹감에 젖어 얼굴이 붉어졌으나 참아갈 곳이 없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지요. 초해는 누더기를 걸치고 정처 없이 헤매는 수련의 처량한 행색을 다시금 가련하게 여겼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밤이 깊어 이 근처는 산짐승도 위험하고 떠돌이들이 많아 쉬어가기 마땅치 않을 텐데요. 누추한 곳이라 부끄럽사오나 제 집에 잠시 들러 기운이라도 차리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련은 뜻밖의 제안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따뜻한 배려가 거부할 수 없는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이 부서지는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마을 끝자락의 작은 초가집에 도착했지요. 마당 한구석에는 낡은 농기구들이 놓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는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초해에 병든 어머니가 앓는 소리를 내며 누워 계셨고 방 안 공기는 선뜻하기만 했지요. 초해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솥에 물을 끓여 수련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어 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대접할 게 고작 이것뿐이옵니다. 속이라도 데우시고 잠시 눈을 붙이셔요. 수련은 그녀가 내민 낡은 사발을 두 손으로 받으며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지요. 궁궐에서 마시던 최고급 차보다도 이 숭늉 한 모금이 수련에 얼어붙은 영혼을 더 깊이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어머니를 간호하고 집안일을 돌보는 초해의 고결한 모습에 자꾸만 눈길이 갔지요. 누더기 같은 무명옷을 입고 있어도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흐트러지지 않는 양반가의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련은 자신이 세자라는 사실도 잊은 채 오직 한 청년으로서 그녀의 삶과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내가 단 한 여인의 소박한 방 안에서 이토록 평온함을 느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새벽이 밝아오자 수련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떠날 준비를 하며 그녀에게 가슴속 깊은 맹세를 남겼습니다. 그대의 이름과 이 은혜는 내 반드시 기억하리다. 나중에 내 목숨을 다해서라도 이 빚을 갚으러 오겠소. 초해는 그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대문까지 배웅해 주었고 수련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지요. 수련은 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의 맑은 눈망울과 따뜻한 숭늉에 맛을 잊지 못해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런데 궁궐로 돌아와 초해에 대한 잔상을 쫓으며 잠 못 이루던 시각, 장터의 공기는 또 다른 어둠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조정의 실세이자 탐욕의 화신으로 불리는 황참판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위험당당하게 장터를 지나고 있었지요. 그는 평소에도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어 부를 축적하고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데 일말에 망설임도 없는 자였습니다. 가마의 문틈 사이로 거드름 피우며 밖을 내다보던 황참판의 시선이 문득 장터 한 구석에 멈췄지요. 그곳에는 어제 수련을 도와주었던 초해가 남은 나무를 정리하며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거친 장터 바닥이었지만 그녀의 빼어난 미모는 진흙 속에 핀 연꽃처럼 찬란하게 빛났답니다. 황참판은 여태껏 수많은 여인을 거느려 왔으나 초해처럼 고결하고 청초한 분위기를 지닌 여인은 처음 보았지요. 그의 눈에는 이미 초해가 한 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해야 할 진귀한 놀이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황참판은 곁에서 말을 타고 가던 신복을 불러온미라고 낮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기 나무를 파는 계집을 보았느냐? 저만한 미색은 도성 안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 같구나. 오늘 안으로 저 계집의 신분과 거처를 알아내어 내 첩으로 드릴 준비를 하도록 하여라. 신복은 황참판의 잔인한 성품을 잘 알기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불량배들을 소집하기 시작했지요. 황참판 일파의 탐욕스러운 그림자가 초해의 소박한 초가집을 향해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 정무를 돌보던 수련은 자꾸만 장터의 풍경과 초해의 슬픈 눈빛이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지요. 그는 왕실의 법도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녀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황참판이라는 자의 가혹한 수탈에 신음한다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수련의 가슴은 불길하게 뛰었지요. 그는 결국 다시 한번 위험한 자맹을 결심하고 밤이 깊어지기만을 기다리며 검을 손에 쥐었습니다. 초에는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꿈에도 모른 채 어머니를 위해 달인 약기를 정성껏 따르고 있었지요. 장터의 불량배들은 이미 황참판의 명을 받아 어두운 골목 구석구석에 몸을 숨기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권세의 정점에 선 악의 무리가 가냘픈 여인을 사냥하려 드는 이 비릿한 현실을 하늘은 무심하게 지켜만 볼까요? 탐욕에 찬 황참판의 웃음소리가 화려한 저택의 담장을 넘어 도성의 밤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수련은 다시 누더기 옷을 챙겨 입으며 초해에게 향하는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연민이 아님을 깨달았지요.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충돌과 비극의 불씨가 이제 막장터의 한가운데서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해질녘의 장터는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려는 백성들의 분주함과 고단함이 뒤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궁궐의 답답한 공기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누더기를 걸친 채 초해가 있는 그 장터로 발걸음을 재촉했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구해주었던 초해의 맑은 눈망울과 그녀가 내어준 따뜻한 숭늉의 온기만이 가득했지요. 어느덧 초해가 나무를 팔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수련의 눈앞에는 결코 봐서는 안 될 참혹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황참판의 사주를 받은 험악한 인상의 불량배 무리가 초해의 소박한 나물 바구니를 발로 걷어차며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지요. 바닥에 흩어진 나물들은 흙먼지에 뒤섞여 짓밟혔고 초해는 겁에 질린 채 구석으로 몰려 몸을 떨고 있었답니다. 이 계집아, 대감마님의 은혜를 입는 줄도 모르고 감히 어딜 도망가려 하느냐? 당장 우리를 따라가야겠다. 불량배의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초해의 가냘픈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지요. 초해는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힘없는 여인의 몸으로 장정들의 억센 힘을 당해낼 도리가 없었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련이 눈동자가 순간 서늘하게 빛나더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잠자던 용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련은 망설임 없이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 초해의 손목을 잡은 사내의 팔을 격렬하게 가로막았지요. 그 더러운 손을 당장 놓지 못하겠느냐? 수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제왕의 위엄과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웃으며 달려드는 불량배들을 향해 수련은 평생 궁궐 비밀 정각에서 연마해온 금지된 궁중무술을 펼치기 시작했지요. 그의 움직임은 마치 구름 위를 거니는 것처럼 부드러웠으나 적을 타격하는 순간은 번개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답니다. 누더기를 걸친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수련의 몸놀림은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승천하는 듯한 압도적인 위용을 뿜어냈지요. 그가 가볍게 휘두른 손날은 불량배들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고 허공을 가르는 발길질의 장정들은 추풍낙엽처럼 나동그라졌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름 모를 떠돌이 청년이 보여주는 신기에 가까운 무공에 숨을 죽이며 경악을 금치 못했지요. 불량배 무리는 자신들이 상대하는 자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깨닫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 도망치기 바빴답니다. 수련은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으며 겁에 질려 주저앉아 있는 초해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요. 그의 손에는 아직도 적들을 제압하던 뜨거운 열기와 그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고귀한 신분을 숨긴 사내가 가장 비천한 옷을 입고 펼치는 이 장엄한 무위의 끝은 어디일까요? 수련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오직 초애의 안위만을 살피며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차가운 장터 바닥에서 피어오른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지요. 수련은 이제 자신이 시작한 이 싸움이 결코 평범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었답니다. 불량배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간 자리에는 짓밟힌 나물과 부서진 바구니만이 처량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수련은 당연히 초애가 자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거나 안도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였지요. 하지만 고개를 든 초애의 눈에는 안도감이 아닌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의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찰나의 정적을 깨고 초애는 자신을 일으켜 주려던 수련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내 인생을 망치려 드는 것입니까? 초애의 날카로운 외침이 장터의 서늘한 공기를 가르자 수련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요. 수련은 그녀를 구했다는 자부심보다는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찬란한 절망의 빛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초애는 바닥에 흩어진 흙 묻은 산나물들을 보며 마치 자신의 삶이 짓밟힌 듯 통곡하기 시작했지요. 이게 내 전부란 말입니다. 이 나무를 팔아야 병든 어머니의 약을 사고 오늘 저녁 끼니를 때울 수 있는데 당신이 저들을 때려 눕혔으니 이제 나는 장터에서 자리를 잡을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수련이 평생 궁궐에서 배워온 정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었지요. 수련에게는 악을 응징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당장 하루의 생존이 급한 초애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불량배들은 내일 더 큰 무리를 이끌고 올 것이고 뒷배가 없는 초애는 그 화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지요. 수련은 자신의 경솔함이 그녀의 유일한 생계, 수단을 끊어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초애는 부서진 바구니를 품에 안고 흙 묻은 나무를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지요. 정인이 의인이니 하는 건 배부른 자들의 노름일 뿐이에요. 우리 같은 민초에겐 그저 살아남는 게 정이란 말입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수련의 가슴에 박혔고 그의 세자로서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나갔답니다. 수련은 자신이 가진 힘이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지요. 그는 평생 성현들의 말씀을 읽으며 백성을 사랑한다 자부해왔으나 정작 그들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초애는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차가운 시선을 남기고 엉망이 된 나물 바구니를 든 채 장터를 떠났지요. 멀어져가는 그녀의 가냘픈 뒷모습을 보며 수련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무력함에 진절머리를 쳤답니다. 고귀한 뜻으로 행한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어찌 알았을까요? 수련은 텅 빈 장터 한가운데 꿇어앉아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처절하게 고뇌하기 시작했지요. 밤바람은 더욱 차갑게 불어와 누더기를 적셨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거운 회한과 분노가 소용돌이쳤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정체를 숨긴 자맹자가 아닌 백성의 눈물을 닦아줄 진짜 주인이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둠이 깔린 장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수련의 잠 못 이루는 밤은 그렇게 또 한 번 깊어가고 있었지요. 초애가 떠나간 자리에 홀로 남은 수련은 자신의 정갈한 손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악당들을 제압할 때 느꼈던 그 짧은 쾌감은 어느덧 차가운 얼음물처럼 식어 그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지요. 수련은 자신이 평생 궁궐의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읽었던 수많은 권의 서책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비로소 깨달았답니다. 성현들은 의를 행하고 불의에 맞서라 가르쳤으나 그 의로움이 누군가의 끼니를 앗아간다면 그것을 과연 정의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는 흙바닥에 흩어진 나물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며 초해의 절규를 다시금 가슴에 새겼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일은 더 큰 지옥이 올 것이라던 그녀의 말이 비수가 되어 수련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요. 수련은 그동안 자신이 백성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눈먼 생각이었는지 자책하고 또 자책했답니다. 주변의 상인들은 수련을 영웅으로 추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재앙을 몰고 온 불길한 존재인 양 눈길을 피하며 서둘러 집을 쌌지요. 수련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칼을 든 악당보다 당장 내일 아침 아이들의 입에 넣어 줄 밥 한 숟갈이 사라지는 공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누더기 옷자락을 움켜쥐며 화려한 궁궐의 담장 안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던 세상의 민낯을 온몸으로 마주했답니다. 무력은 육체를 굴복시킬 수는 있어도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는 한낱 부질없는 몸짓에 불과했지요. 수련은 이제껏 자신이 누려온 모든 권력과 지식이 백성들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세자라는 고귀한 신분은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 그를 짓눌렀지요. 수련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장터의 차가운 흙바닥 위에 앉아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곱씹었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수련의 눈동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빛을 띠기 시작했지요.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동정심이나 영웅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주인이란 칼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백성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오롯이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성현의 말씀들은 왜 이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는 한 조각의 떡보다 못한 가치로 흩어지는 것일까요? 수련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초해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를 더욱 낮추기로 결심했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그의 머리카락을 적셨지만 수련의 가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새로운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는 이제 궁궐의 법도가 아닌 장터의 생존 법칙을 배우기 위해 어두운 도성의 밤거리로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련의 잠행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도성의 풍광을 구경하거나 바람을 쐬는 유흥의 시간이 아니었지요. 그는 장터의 가장 구석진 곳, 가장 비천한 이들이 모이는 음습한 골목을 누비며 한양의 밑바닥을 조사했답니다. 수련은 짐꾼으로 위장하여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하고 때로는 거지들과 어울려 섞은 밥을 얻어 먹으며 그들의 진짜 목소리를 들었지요. 그 과정에서 그가 마주한 진실은 궁궐의 상소문에 적힌 평화로운 세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암흑 그 자체였답니다. 조정의 실세인 황참판의 일파는 이미 한양의 모든 상권을 장악하고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고 있었지요. 그들은 왕실에 바치는 조공을 부풀려 가로채는 것은 물론 장터마다 불량배들을 심어 무자비한 자릿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황참판의 수하들이 평범한 노점상에 돈을 빼앗고 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구타하는 현장을 수없이 목격했지요. 심지어 황참판은 백성들의 생계가 달린 곡식 가격을 조절하여 폭리를 취하며 도성을 굶주림으로 몰아넣고 있었답니다. 수련은 이 모든 비극이 자신의 아버지인 임금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지요. 황참판은 이미 가짜 장부를 만들어 보고하고 있었으며 진실을 알리려던 관리들은 하나둘 소리 없이 사라졌답니다. 수련은 밤마다 비밀리에 도성의 세무장부와 물가 변동을 추적하며 그들이 숨겨놓은 거대한 비리의 증거를 수집했지요. 누더기를 걸친 세자의 눈에는 이제 연민을 넘어선 심판의 기운이 서서히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어둠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기에 백성들의 고요를 이토록 무참히 빨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수련은 황참판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도성 전체를 거미줄처럼 옥죄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해와 같은 민초들이 왜 권력자들의 횡포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지 깊이 이해하게 되었지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며 그 주먹 뒤에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고위 관리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련은 단순히 한 사람의 악당을 처단하는 것으로는 이 썩은 뿌리를 뽑아낼 수 없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권능과 지략을 동원하여 이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했지요. 동시에 초해가 여전히 불량배들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소식에 그의 가슴은 매순간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답니다. 수련은 잠행 중에도 문득문득 초해의 초가집 방향을 바라보며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지요.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지만 지금의 한양은 그 어떤 별빛조차 허용하지 않는 깊은 수렁과도 같았습니다. 수련은 이 수렁을 걷어내고 백성들에게 진정한 아침을 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건 도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헤매지 않았고 목표를 향한 확신과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고 있었답니다. 수련은 한양의 어둠을 조사하던 중 초해의 가냘픈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가 단순한 가난 때문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록을 보관하는 내금위의 비밀 서고를 몰래 뒤져 10년 전 도성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느 관리의 몰락을 추적했지요. 조사 끝에 밝혀진 진실은 수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초해의 아버지는 과거 조정에서 정직하기로 이름난 강직한 관리였으며 임금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세력을 키우던 황참판 일파가 조공을 빼돌리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비리를 목격하고 목숨을 건 상소를 올렸지요. 하지만 교활한 황참판은 오히려 그에게 역모라는 뒤집어 씌우기 힘든 누명을 씌워 가문을 풍비박산 내버렸답니다. 초해의 아버지는 고문 끝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고 남은 가족들은 노비로 팔려가거나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겪었지요. 초해는 허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목숨만을 부지한 채 이름을 숨기고 장터에서 나무를 팔며 모진 세월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련에게 정의는 배부른 자들의 노름이라며 울부짖었던 것은 자신의 아버지가 그 정의를 지키려다 파멸하는 과정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지요. 수련은 먼지 쌓인 기록물 속에서 초해의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상소문을 읽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답니다. 충신은 차가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간신은 여전히 호의호식하며 백성들의 고요를 빨고 있는 이 현실이 원통했지요. 수련은 자신이 세자로서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큰 인재를 잃었는지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초해의 맑은 눈동자 뒤에 숨겨진 그 깊은 슬픔의 뿌리가 사실은 나라의 부조리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이제 초해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나 호기심을 넘어 나라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명으로 변했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충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아로 남겨진 그의 딸을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세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지요. 수련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황참판의 목을 치는 날이 초해의 가문이 명예를 회복하는 날이 될 것임을 굳게 맹세했습니다. 충절의 대가가 멸문지화라면 이 나라의 백성 중 누가 감히 정의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수련은 서구의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초의 아버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긴 밤을 지샜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제 황참판에 대한 사적인 분노를 넘어 조선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한 거대한 결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달은 마치 초해의 슬픈 운명을 위로하듯 은은한 빛을 흩뿌리고 있었지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얽힌 황참판의 세력을 단숨에 뿌리 뽑기 힘들다는 것을 수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행 중에 얻은 정보와 서구에서 찾은 비리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준비했지요. 수련이 한밤중에 은밀히 불러낸 자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학문을 함께 닦아온 막역한 친구이자
현재 암행어사로 활동 중인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세자 저하의 갑작스러운 부름에 한밤중에 달려와 누더기를 걸친 수련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저하, 어찌하여 이런 험한 행색으로 도성을 누비고 계십니까? 옥체라도 상하시면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진우의 걱정 어린 말에 수련은 단호하고도 묵직한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이 목격한 한양의 참상을 전했지요. 그는 황참판이 어떻게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으며 초해의 가문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낱낱이 설명했답니다. 진우 또한 황참판의 횡포를 익히 알고 있었으나 그 뿌리가 이토록 깊고 잔인할 줄은 미처 몰랐다며 분개했지요. 수련은 품속에서 세자의 인장과 함께 자신이 직접 조사한 비밀 장부를 진우에게 건네주며 엄중한 명을 내렸습니다. 진우야, 나는 이 나라의 주인될 자로서 더 이상 이 어둠을 묵인할 수 없다. 내가 나의 눈과 귀가 되어다오. 지금 당장 비밀리에 황참판의 사가와 연결된 모든 관리의 가렴주구와 조공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 수련은 진우에게 암행어사의 권한을 뛰어넘어 세자의 대리인으로서 관리를 움직일 수 있는 비밀 전령까지 맡겼답니다. 진우는 수련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결의를 보며 비로소 조선의 진정한 군주가 깨어났음을 직감했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세자의 명을 받들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악의 무리를 소탕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저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소신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황참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겠나이다. 두 청년의 뜨거운 의기투합은 어두운 밤하늘에 소리 없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며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알렸지요. 진우는 그 길로 어산모패를 가슴에 품고 전국에 흩어진 자신의 신복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수련은 벗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곧 시작될 피어린 정의의 심판을 위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지요. 가장 신뢰하는 법과 함께 걷는 이 길이 과연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아침의 서광이 될까요? 수련은 다시 누더기 옷을 입으며 초해가 있는 장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군대를 거느린 강력한 심판자로서 황참판의 숨통을 조여가고 있었지요. 다가오는 새벽바람이 수련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의 가슴속은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답니다. 수련은 진우를 보낸 뒤에도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마자 그는 다시 누더기를 걸치고 초해가 있는 장터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그의 가슴 속에는 어서 빨리 비리의 증거를 모아 그녀의 가문을 복권해주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만이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장터 입구에 들어선 순간 수련의 발걸음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지요. 평소라면 산나물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야 할 초해의 자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담았던 대바구니는 갈기갈기 찢겨 사방에 흩어져 있었고 그녀가 정성 들여 닦아두었던 바닥에는 비릿한 흙먼지만이 가득했답니다. 수련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미친 듯이 주변을 살피며 초해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부르고 싶었지요. 하지만 차마 정체를 드러낼 수 없었던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초해의 손때 묻은 수건 조각을 주워 들었답니다. 그 수건에는 그녀의 고단한 삶의 흔적과 함께 방금 전 일어난 급박한 상황을 말해주듯 거친 핏자국이 점처럼 박혀 있었지요. 수련의 심장은 마치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칼로 베인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거대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옆자리에서 나무찜을 정리하던 노파를 붙잡고 수련은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초해의 행방을 물었지요. 노파는 질린 표정으로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수련에게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답니다. 아이고, 그 가련한 처자가 결국 황참판댁 불량 배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어. 짐승 같은 놈들이 무작정 들이닥치더니 노파의 말에 따르면 황참판의 수하들은 장터 한복판에서 초해의 뺨을 때리고
보자기처럼 그녀를 들쳐매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의 수많은 백성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으나 황참판의 기세가 워낙 무서워 그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지요. 수련은 주먹을 너무 꽉 쥐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답니다.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장 지켜주고 싶었던 여인이 가장 혐오하는 자의 소굴로 끌려갔다는 사실에 미칠 것만 같았지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과 이 세상을 이토록 망가뜨린 자들에 대한 증오만이 소용돌이쳤답니다. 한 나라의 군주가 될 자가 정작 사랑하는 여인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는 핏발선 눈으로 초해가 끌려간 어두운 골목길을 응시하며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수련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고 그의 뒤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은 거대한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었지요. 분노로 눈이 뒤집힌 수련은 초해를 납치해 간 자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장터 구석구석을 짐승처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그 어떤 세상이 풍경도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그녀를 가로채간 놈들의 잔상만이 가득했지요. 시장 골목은 평소처럼 북적였으나 수련에게는 그 모든 소음이 자신을 비웃는 조롱처럼 들려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멀리 술집 골목 어귀에서 킥킥거리며 술판을 벌이고 있는 무리중 낯익은 얼굴 하나가 포착되었지요. 그는 며칠 전 수련이 장터에서 초해를 괴롭히다 호되게 두들겨 패주었던 황참판댁 불량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자는 동료들과 함께 초해를 납치한 무용담을 자랑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고 수련의 안광은 순식간에 번뜩였답니다. 수련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그자의 뒷덜미를 억센 손으로 움켜쥐고 골목 깊숙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지요. 아, 이게 뭐야? 누구냐? 갑작스러운 공격에 비명을 지르던 불량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수련의 눈빛을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수련은 그자의 목을 조이며 지하 무덤에서 들려올 법한 차갑고 무거운 목소리로 낮게 입을 열었지요. 초해는 어디 있느냐? 내 놈이 끌고 간 그 처자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말이다. 불량배는 수련의 소나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힘에 숨이 막혀 컥거리며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쳤답니다. 하지만 수련의 눈에는 잡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답이 늦어질 때마다 그자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울렸지요. 공포에 질린 불량배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황참판이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기 위해 사가로 데려갔음을 실토했습니다. 황참판은 오늘 밤 대연회를 열어 초해를 강제로 자신의 품에 안으려 한다는 소름 끼치는 계획까지 털어놓았지요. 수련은 그자의 멱살을 내동댕이치며 당장이라도 황참판의 저택을 무너뜨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군사를 기다리거나 치밀한 계획을 세울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직 그녀의 안위가 유일한 목적이었지요. 불량배는 바닥을 기며 도망쳤지만 수련은 그자를 쫓지 않았고 오직 황참판의 저택이 있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미 평범한 떠돌이의 것이 아니었으며 마치 사냥을 시작한 맹수와도 같았답니다. 수련은 품속에 단검을 꽉 쥐며 만약 초해의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났다면 도성 전체를 피로 물들이겠다고 맹세했지요. 사나운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의 고요함처럼 그의 분노는 이토록 차갑고도 무겁게 도성의 밤을 짓누르고 있는 것일까요? 수련은 누더기를 벌렁이며 황참판의 화려한 저택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길목마다 솟아오르는 흙먼지는 마치 용이 승천하며 일으키는 구름처럼 장엄하고도 위태로워 보였지요. 보름달이 지붕 위로 떠오른 달은 곧 벌어질 피의 축제를 예고하듯 붉은 빛을 띠며 세자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답니다. 불량배의 입에서 황참판의 저택으로 초해가 끌려갔다는 말을 듣는 순간 수련의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평생 궁궐에서 차분함과 이성을 유지하도록 교육받아 왔으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가르침도 소용이 없었지요. 초해의 그 맑은 눈동자가 공포에 젖어 눈물 흘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자 수련의 가슴은 1000갈래 만 갈래로 찢겨 나갔답니다. 그는 진우가 이끄는 지원군을 기다릴 수도 치밀하게 저택의 구조를 파악할 여유조차 가질 수 없었지요. 조금만 기다려다오, 초해야. 내 반드시 내 놈들의 손에서 너를 찾아올 것이다. 수련은 낮은 을조림과 함께 누더기를 휘날리며 황참판의 저택이 있는 북촌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도성의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길고 험난하게만 느껴졌지요. 길을 막아서는 행인들을 거칠게 미치며 나아가는 그의 뒤로 뿌연 흙먼지가 용의 꼬리처럼 길게 늘어졌답니다. 수련은 달리는 내내 초해가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샌잎의 온기와 따뜻했던 숭늉의 맛을 끊임없이 되새었지요. 미천한 떠돌이였던 자신을 유일하게 사람으로 대접해준 그녀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찌 만백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졌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으나 수련은 결코 멈추지 않았답니다. 어느덧 멀리 북촌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황참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 그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화려한 청사초롱이 입구부터 줄지어 밝혀져 있는 그곳은 마치 먹잇감을 삼키기 위해 입을 벌린 거대한 늑대의 아가리 같았답니다. 수련은 그 거대한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거친 호흡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으로 저택을 노려보았지요. 저 담장 너머에서 들려올 비명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러댔답니다. 수련은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단검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자신의 모든 신분과 목숨을 던져버릴 각오를 다졌지요. 그는 이제 세자가 아니라 오직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 지옥 불 속으로 뛰어드는 한 사나이일 뿐이었답니다. 천하를 호령할 용의 사랑을 위해 스스로 늑대의 소굴로 뛰어드니 이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질주의 끝은 어디일까요? 수련의 눈빛은 이제 그 어떤 불꽃보다 뜨겁게 타올랐고 그의 몸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지요. 그는 망설임 없이 황참판의 저택 정문을 향해 마지막 힘을 다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딛었답니다. 도성의 밤은 숨을 죽인 채 분노한 사자의 발소리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황참판의 저택 대문은 권력의 상징처럼 육중하고도 오만하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등불 아래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연회를 준비하던 황참판의 사가 호위무사들은 갑자기 들려온 거친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머리는 산발을 하고 얼굴에는 수검댕이가 묻은 그저 더럽고 초라한 누더기 차림의 거지 청년이었습니다. 호위무사들은 어이없다는 듯 킥킥거리며 비웃었으나 수련의 입에서 터져나온 목소리는 그들의 비웃음을 단숨에 얼려버렸지요. 이 오라지라. 당장 이 문을 열고 황참판은 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벼락이 치는 듯한 수련의 사자후에 육중한 대문이 파르르 떨렸고 저택 안의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멈춰섰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지의 객김이 아니라 하늘의 명을 대신해 죄인을 심판하는 주인의 준엄한 꾸짖음이었지요. 황황한 호위무사들이 몽둥이와 칼을 빼들고 대문 밖으로 쏟아져 나와 수련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미친 거지놈이 어디라고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하지만 수련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그들을 노려보았답니다. 그의 누더기 옷자락이 밤바람에 휘날릴 때마다 그 안에서 감춰진 왕실의 기계가 폭풍처럼 뿜어져 나왔지요. 수련은 대문 앞을 가로막은 호위무사의 가슴을 향해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그를 대문을 향해 내던져 버렸습니다. 과광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 한쪽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젖혀졌고 수련은 그 틈을 타 앞마당으로 거침없이 들어섰지요.
저택 안의 화려한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황참파는 술잔을 든 채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답니다. 저놈은 누구냐? 어떤 미친놈이 제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고 이곳에 들이닥친 것이냐? 수련은 자신을 에워싸는 수십 명의 무사 사이를 뚫고 오직 황참판이 앉아있는 상석을 향해 걸어갔지요. 그의 손에는 어느덧 부러진 나무 막대 하나가 들려 있었으나 그것은 그 어떤 명검보다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답니다. 초애를 빼앗아간 자들의 비열한 웃음소리를 지워버리기 위해 수련은 광기 어린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보복했지요. 초애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저택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할 피의 무덤이 될 것이다. 수련의 외침은 황참판의 심장을 서늘하게 관통했고 저택을 가득 채웠던 탐욕의 공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답니다. 가장 비천한 옷을 입은 자가 가장 화려한 권력을 향해 일가라니 이 장엄한 반전의 서막을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수련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칼날들을 향해 몸을 날렸고 그의 분노는 이제 막 불붙은 화약꽃처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련의 눈동자는 오직 정의의 심판만을 갈구하며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황참판의 저택 대문이 부서지는 굉음은 평온하던 북촌의 밤 공기를 날카롭게 가르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라 수년간 억눌려왔던 백성들의 울분이 터져나오는 신호탄과도 같았답니다. 장터에서 잠행 중이던 수련을 지켜보던 백성들과 인근의 민초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택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평소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대한 담장. 너머로 사람들은 까치발을 들고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누더기를 걸치고 숯검댕이를 묻힌 거지 청년 수련이 수십 명의 무장한 사가 호위무사들을 홀로 상대하고 있었지요. 수련의 손에 들린 것은 무기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길가에서 주워온 부러진 나무 막대 하나뿐이었답니다. 하지만 그가 막대를 휘두를 때마다 칼날을 든 호위무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추풍낙엽처럼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수련의 몸짓은 거친 누더 속에 감춰져 있었으나 그 움직임만큼은 마치 구름 위를 거니는 신선처럼 우아하고도 매서웠지요. 적들의 칼끝이 옷깃을 스치는 찰나의 순간 그는 몸을 유연하게 틀어내고는 뒤로 나무 막대로 적의 손목과 무릎을 정확히 타격했답니다. 아니, 저 청년이 정말 우리가 장터에서 보던 그 보잘것없는 머슴이 맞는가?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자 주변의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장엄한 광경에 혼을 잃었지요. 백성들에게 황참판의 호위무사들은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존재들이었으나 수련 앞에서는 그저 길들지 않은 짐승들에 불과했답니다. 수련은 숨가쁘게 몰아치는 공격 속에서도 초애가 갇혀있을 뒤치를 향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구해주었던 초애의 따뜻한 손길과 그녀가 흘렸던 서러운 눈물만이 가득했지요. 수련이 발을 구르며 허공을 가를 때마다 묵직한 파공음이 저택 전체를 진동시켰고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 묘한 카타르시스가 차올랐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평생 당해왔던 수모를 이름 모를 청년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보며 느끼는 대리 만족이자 희망이었지요. 수련의 나무 막대는 어느덧 부러지고 깎여 나갔으나 그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 어떤 명검보다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참파는 자신의 정예 무사들이 고작 나무 막대 하나를 든 거지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에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지요. 하지만 수련은 그 어떤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숙이 적진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그의 옷자락에서 흩날리는 흙먼지는 마치 용이 승천하며 일으키는 안개처럼 신비롭고도 위험천만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의 몸을 빌려 가장 고귀한 정의를 실현하는 이 기적 같은 혈투를
역사는 과연 어떻게 기록할까요? 백성들은 이제 공포를 잊은 채 수련의 몸짓 하나하나에 환호성을 내뱉으며 마음속으로 그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수련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십 자루의 칼날 사이를 번개처럼 누비며 마침내 황참판이 서 있는 상석 앞까지 도달했지요. 탐욕으로 가득 찼던 저택의 마당은 이제 정의의 심판자가 내뿜는 살기로 인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 황참판의 비열한 명령이 떨어지자 저택의 뒷문과 담장 위에서 수백 명의 관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높이 들고 칠흑 같은 밤을 대낮처럼 밝히며 개미 한 마리 빠져나갈 틈 없이 수련을 겹겹이 에워쌌지요. 방금 전까지 기세를 올리던 백성들도 수백 명의 철갑을 둔 관군과 궁수들이 나타나자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고 말았답니다. 수백 개의 화살촉이 일제히 수련의 가슴과 머리를 겨냥했고 창끝이 그의 목전까지 바짝 다가와 위협을 가했습니다. 수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훔치고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포위망을 차갑게 응시했지요. 황참판은 이제야 안심이 된다는 듯 호위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드름을 피우고 앞으로 걸어나와 비웃음을 흘렸답니다. 하하하, 이 미친 거지놈아. 내 놈이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봤자 수백 명의 정의의 군사들 앞에서도 그 오만함을 지킬 수 있겠느냐? 황참판의 목소리는 탐욕과 잔인함으로 번들거렸고 그는 수련의 발치에 침을 뱉으며 가장 치욕스러운 요구를 해왔지요.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내 놈의 머리가 깨지도록 바닥에 조아려라. 그러면 고통 없이 단칼에 내 목을 베어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지. 관군들의 거친 숨소리와 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적막한 마당을 채웠고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터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답니다. 수련은 칼날이 자신의 목줄기를 겨누고 화살이 시위를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그는 황참판의 비겁한 얼굴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가슴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왕실의 기운을 서서히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용의 안광을 띠고 있었으며 포위망이 좁혀올수록 기세는 더욱 단단해졌답니다. 수련은 자신을 에워싼 군사들이 황참판의 권력에 눈이 멀어 백성을 등진 자들임을 깨닫고 깊고 무거운 탄식을 내뱉었지요. 내 놈들이 믿는 것이 고작 이 차가운 쇠붙이더냐? 참으로 가련하고 가련한 인생들이로구나. 수련의 낮은 목소리는 수백 명의 관군이 내뿜는 위압감을 단숨에 뚫고 황참판의 귓가에 차가운 비수처럼 박혔답니다. 주변을 가득 메운 백성들은 수련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애달픈 탄식을 내뱉으며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수련의 다리는 단 한치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위험 있는 자세로 우뚝 서 있었답니다. 그는 만약 오늘 여기서 자신의 생이 끝난다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군주로서의 자존심과 초예를 향한 진심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그의 품속에는 이미 진우가 이끄는 암행어사 부대를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신호가 준비되어 있었으나 그는 상황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황참판은 수련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거렸으나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손을 높이 들어 최후의 공격 명령을 내리려 했지요. 수백 명의 화살과 창끝이 일제히 한 사람의 심장을 겨눈 상황에서 이토록 당당할 수 있는 사내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수련은 천천히 눈을 감고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전 폭풍전의 고요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저 멀리서 도성의 돌지를 울리며 달려오는 거대한 말발굽 소리가 기미하게 수련의 예민한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운명의 밤은 이제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으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옥패의 빛이 서서히 그 위험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답니다. 수백 명의 관군이 횃불을 높이 들고 수련을 겹겹이 에워싼 채 금방이라도 창끝을 밀어넣을 듯한 살벌한 분위기가 저택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참판은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웃음을 터뜨리며 수련의 목전까지 다가와 그의 초라한 누더기 옷자락을 지팡이로 툭툭 건드렸지요. 이 가련한 쥐새끼야. 내 하찮은 무용도 이제 끝이다. 감히 누구의 안전이라고 이토록 기고만장하게 굴었느냐? 황참판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마당을 올렸으나 수련은 오히려 차디찬 미소를 지으며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답니다. 수련의 눈동자에는 죽음을 앞둔 자의 공포 따위는 없었으며 오직 거대한 악을 단죄하려는 주인의 안광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그는 천천히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 수백 명의 관군이 긴장하며 창과 칼을 더욱 바짝 들이댔답니다. 수련은 품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배곡으로 조각된 옥패와 세자의 인장을 꺼내어 달빛 아래 높이 들었지요. 황참판, 내 놈은 한나라의 주인들 보고도 무릎을 꿇지 않을 작정이냐? 수련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으며 그가 들고 있는 옥패는 횃불의 흔들림 속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왕실의 위엄을 뿜어냈답니다. 순간 저택 밖에서 돌지를 흔드는 거대한 말굽 소리와 함께 암행어사 출두야, 나는 사자후가 북촌의 밤을 갈랐습니다. 진우가 이끄는 수천 명의 중앙군사가 저택의 담장을 부수고 들이닥쳤으며 그들의 기세는 황참판의 사병들을 단숨에 압도했답니다. 진우는 말에서 내려 번개처럼 수련의 앞으로 달려와 비천한 누더기 차림의 수련께 정중히 무릎을 꿇었지요. 암행어사 진우, 세자 저하의 명을 받들어 대역죄인 황참판과 그 일당을 소탕하러 왔나이다. 어사의 이 외침이 떨어지는 순간 마당에 있던 수백 명의 관군과 사병들은 자신들이 칼을 겨누고 있던 자의 정체를 깨닫고 사색이 되었답니다. 그토록 멸시하고 짓밟으려 했던 누더기 청년이 사실은 이 나라의 차기 군주인 세자저하라는 사실을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황참판은 옥패의 영롱한 빛을 보는 순간 들고 있던 술잔을 떨어뜨렸고 그의 다리는 힘없이 풀려 바닥으로 볼품없이 주저앉고 말았지요. 수련은 누더기를 걸친 채로도 그 어떤 비단옷을 입었을 때보다 장엄한 기계를 내뿜으며 떨고 있는 간신배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가슴 벅찬 감동에 휩싸여 이름 모를 청년, 아니 세자 저하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지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수련의 옥패는 이제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무너진 조선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단죄의 칼날이 되어 번뜩였답니다. 수련의 정체가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황참판의 저택 마당에는 횃불이 타들어가는 소리 외에는 그 어떤 소음도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련을 죽이려 들었던 수백 명의 관군과 호위무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창과 칼을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지요. 저하, 죽여 주옵소서. 저희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살려 주옵소서. 군사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이 마당을 메웠으나 진우는 눈으로 그들을 꾸짖으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느냐? 이 나라의 주인 되실 세자 저하 앞에서 당장 머리를 조아리지 못할까? 진우의 호통에 마당의 모든 이가 이마를 땅에 대고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자색이 된 황참판은 기어서 수련의 발치까지 다가와 그의 누더기 옷자락을 잡으려 하며 비참하게 울부짖었답니다. 저하, 소신이 눈이 멀어 저하를 알아보지 못했나이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수련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우롱했던 황참판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백성들의 원한을 담아 입을 떼었습니다. 황참판, 내 놈은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내 놈의 발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네가 단지 그 재물과 권력이 모두 이 불쌍한 민초들의 피눈물임을 진정 몰랐단 말이냐? 수련의 준엄한 꾸짖음은 마당에 엎드린 모든 백성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으며 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고였답니다.
그는 즉시 진우에게 명하여 황참판의 모든 가산을 몰수하고 그가 저지른 비리와 살인교사 죄를 낱낱이 파헤쳐 처벌할 것을 명령했지요. 호위병들에 의해 뒤채에서 구출되어 나온 초에는 누더기를 입은 채 위험 있게 서 있는 수련을 보고 믿기지 않는 듯 멈춰섰습니다. 그녀가 단돈 셋잎으로 목숨을 구해주었던 그 비천한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를 심판하는 왕자였다니요. 초에는 수련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수련은 그런 그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미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주인이 단 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토록 먼 길을 돌아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수련은 이제 누더 속에 감춰져 있던 용의 위엄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썩어빠진 한양의 권력을 뿌리째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황참판과 그 일당들은 포승줄에 묶여 어둠 속으로 끌려갔고 저택을 가득 채웠던 탐욕의 횃불은 정의의 빛으로 바뀌어 타올랐지요.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숨죽이지 않고 세자 저하의 공의로운 심판의 만세를 부르며 기쁨의 함성을 내질렀답니다. 수련은 초해의 손을 조심스럽게 맞잡으며 그녀의 가문에 내린 억울한 누명을 반드시 벗겨주겠노라 달빛 아래 맹세했지요. 도성의 밤은 이제 비극의 끝이 아닌 새로운 조선의 아침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로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황참판의 그 거대하고 화려했던 저택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탐욕의 그림자는 이제 거쳤고 그 자리에는 조선의 진정한 주군인 세자 수련의 위엄만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비참하게 끌려나가는 황참판의 뒷모습을 보며 마당에 엎드린 백성들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해 서로의 팔목을 꼬집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수검댕이를 묻힌 채로도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수련의 안광은 그동안 어둠과 절망에 잠겨있던 도성 구석구석을 비추는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답니다. 암행어사 진우는 황참판의 비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수천 권의 가짜 장부들과 매물 목록들을 수련의 발치에 산더미처럼 높이 쌓아 올렸지요. 그것은 단순히 먹물이 묻은 종이 뭉치가 아니라 지난 수년간 수만 명의 백성이 흘린 피눈물이며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이 마지막으로 내뱉은 비명이었답니다. 수련은 그 장부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탐욕의 눈먼 관리들이 나라의 기틀을 어떻게 좀먹고 백성들의 고요를 짜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통감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진우야, 이 장부에 이름이 단 한자라도 적힌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잡아들여 국법의 엄중함을 낱낱이 보여주어라. 수련의 낮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철갑을 둔 중앙 군사들은 성남 파도처럼 움직여 도성 곳곳에 숨어있던 비리 관리들을 소탕하기 시작했지요. 평소 백성들 위에서 횡포하며 가렴주구를 일삼던 아전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거리로 끌려나오는 모습은 실로 장엄한 광경이었답니다. 장터의 상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고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함께 통곡 섞인 함성이 터져나왔지요. 수련은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하나하나 맞잡으며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대들의 고통을 이 얇은 누더기 옷에 다 담지 못할 만큼 그 무게가 무거웠음을 이제야 이 못난 세자가 알았소? 세자 저하의 따뜻하고도 단단한 손길에 닿은 백성들은 바닥에 엎드려 대성통곡하며 자신들을 구원해준 누더기 세자의 이름을 목놓아 불렀답니다. 황참판의 창고에 산처럼 쌓여 있던 곡식들은 즉시 장터로 옮겨져 오랫동안 굶주림에 허덕이던 민초들의 배를 채워주는 소중한 생명줄이 되었지요. 빼앗겼던 땅 문서와 가재도구들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때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도성의 공기는 환희와 기쁨의 창가로 서서히 바뀌어 갔답니다.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 이토록 낮은 곳의 아픔을 몸소 겪으시며 어루만져 주시니 어찌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련은 이제 사적인 복수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대하고 장엄한 개혁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누더기는 비록 흙먼지와 땀방울로 더러워졌으나 그가 세운 공의와 자비는 그 어떤 비단 골룡포보다도 고결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오싹한 밤은 이제 권력자의 횡포를 두려워하는 밤이 아닌 내일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백성들의 뜨거운 숨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은 횃불 아래 밤새도록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기록하며 진정한 왕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자신의 영혼에 새기고 또 새겼답니다. 황참판 일파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조사가 밤낮 없이 진행되는 동안 수련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해의 아버지가 짊어져야 했던 그 처참하고 억울한 영모의 누명을 완전히 벗기고 무너진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주는 일이었지요. 수련은 잠시도 쉬지 않고 황참판의 비밀 서고에서 빼낸 문서들을 낱낱이 뒤져 10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답니다. 그 문서 안에는 황참판이 정직한 박참판을 제거하기 위해 가짜 인장을 조각하고 허위 상소를 올렸던 모든 악행이 비릿한 먹물로 기록되어 있었지요. 수련은 날이 밝자마자 누더기를 벗지 않은 채 대궐로 입성하여 자신의 부왕인 임금에게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고하고 충신의 명예 회복을 간청했습니다. 임금 또한 자신의 눈과 귀를 가렸던 간신들의 농간에 크게 분노하며 즉시 초해 가문의 사면복권과 명예 회복을 전국 팔도에 공표하라는 어명을 내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초해가 허약한 어머니를 모시고 힘겹게 살아가던 작고 초라한 초가집 앞에는 왕실의 화려한 전령들과 관원들이 들이닥쳐 장엄한 교지를 낭독했지요. 전 충신 박참판의 가문에 내렸던 영모의 누명을 사면하며 그 가문의 직첩을 회복하고 몰수했던 모든 재산과 가오를 즉시 돌려주라.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제 집에서 뛰쳐나와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고 초해와 그녀의 늙은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10년이라는 길고도 모진 세월 동안 가슴에 맺혔던 원통함이 단 한 장의 교지로 녹아내리는 순간 하늘에서도 기쁨을 축하하듯 맑은 햇살이 쏟아졌지요. 초해는 자신을 구해주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까지 찾아준 이가 바로 그 샌잎으로 목숨을 구해주었던 세자 저하라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흙 묻은 나물 바구니를 들고 장터를 헤매는 처녀가 아니라 조선에서 가장 청렴하고 강직했던 가문의 고귀한 규수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답니다. 수련은 공식적인 국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뒤 여전히 정체를 숨겼던 그 누더기 옷을 입으며 마지막으로 초해의 집을 조용히 방문했지요. 초해는 문 밖으로 뛰어나와 마당에 무릎을 꿇으려 했으나 수련은 서둘러 다가가 그녀의 가냘픈 팔을 붙잡아 따뜻하게 일으켜 세워주었답니다. 이제 그대는 죄인의 자식이 아니니 고개를 들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소? 그대가 내어준 샌잎의 인연을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갚겠다고 말이오. 초해는 수련의 깊고 따뜻한 눈빛 속에서 그가 한 나라의 세자이기 이전에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한 청년임을 다시금 확인했답니다. 한 사내의 진심 어린 맹세가 모여 천하를 뒤바꾸고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니 이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다운 승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수련은 초해의 눈가에 고인 기쁨의 눈물을 소매로 직접 닦아주며 그녀의 가족이 평생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고도 깊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지요. 이제 도성 백성들에게 박참판의 가문은 부끄러운 역적의 집안이 아니라 조선의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가장 위대한 충신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소박한 마당 위로 따스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며 길고 길었던 비극의 계절이 끝나고 희망의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수련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제 곧 다가올 진정한 만남의 순간을 기약했고 초해는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황참판과 그 일당이 단을 받고 난 뒤
도성 한양의 아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부신 빛으로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혹했던 자리새가 사라지고 억울한 수탈이 멈추자 장터에는 백성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꽃향기처럼 피어올랐지요. 사람들은 이제 관아 앞을 지날 때마다 더 이상 가슴을 졸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을 구원해준 누더기 세자의 무용담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수련은 궁궐로 돌아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정무를 보면서도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백성들의 거친 손마디와 눈물을 잊지 않았지요. 그는 가장 먼저 불합리한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황참판의 참고서에서 환수한 곡식들을 가난한 이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인정을 베풀었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장터에서 마주쳤던 그 초라한 청년이 나라를 다스리는 세자, 저하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민초의 주인이라 부르며 칭송했지요. 어느덧 모든 뒷수습이 마무리되고 수련은 마침내 한 가문의 규수로 복권된 초해를 공식적으로 궁궐에 맞이하기 위한 행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장터를 가로질러 초해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는데 그 광경은 실로 조선 개국 이래 가장 아름다운 행렬이었답니다. 수련이 탄 백마가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평소처럼 물건을 팔고 사던 수천 명의 백성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길 양옆으로 늘어섰지요.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 같은 수렁에서 건져 올려준 세자 저하를 향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세자 저하, 저희를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백성들의 진심 어린 외침이 도성 전체를 진동시켰고 수련은 말 위에서 그들의 정수리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고귀한 신분이라서 받는 예우가 아니라 진정으로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주인에게 바치는 민초들의 존경이 장내를 가득 채웠지요. 수련은 행차를 멈추고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며 낮은 곳에서 배운 그 소중한 교훈을 평생 잊지 않겠노라 다시금 맹세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아니라 백성들의 심장 속에 살아 숨쉬는 진정한 이 나라의 어버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백성들의 고개 숙인 인사 속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서러움의 해소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행렬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장 귀한 과일이나 떡을 들고 나와 세자 저하의 앞길을 축복해 주었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권위가 아닌 백성의 사랑을 받는 군주의 위엄이 이토록 장엄하고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수련은 자신을 향한 그 수많은 인사가 새 잎의 인연에서 시작되었음을 떠올리며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되새겼지요. 장터를 가득 메운 백성들의 환호성과 축복의 기도는 수련의 발걸음을 더욱 당당하고 힘차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행렬은 이제 백성들의 따뜻한 배움을 받으며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인 초해가 기다리는 그 소박한 대문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수백 명의 기마대와 화려한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세자 수련의 행차는 마침내 초해가 머물고 있는 박참판이 사가 앞에 멈춰섰습니다. 수련은 말에서 내려 위험 있는 걸음걸이로 대문을 향해 걸어갔으며 그의 몸에서는 조선의 세자다운 범접할 수 없는 광채가 뿜어져 나왔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누더기를 걸친 떠돌이가 아니라 만백성의 추앙을 받는 이 나라의 태양으로서 그 자리에 우뚝 섰답니다. 대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과거 해진 무명호 대신 기품 있는 비단, 한복을 입은 초해가 눈부신 자태로 서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수련을 보며 지난날 장터에서 보았던 청년의 눈빛을 떠올렸고 가슴 벅찬 감동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수련은 그녀의 앞에 멈춰서 수많은 호위군사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자로서의 권위를 잠시 내려놓고 한 사내로서 정중히 손을 내밀었지요. 초해야,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나를 살준 그 새 잎의 인연을 내 평생에 걸쳐 갚겠노라고 말이여.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웠으며 그 어조에는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깊은 애정과 진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답니다. 초해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수련의 단단하고 따뜻한 손을 맞잡았고
두 사람의 손이 닿는 순간 주변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지요. 수련은 그녀를 이끌어 자신이 타고 온 화려한 가마로 안내하며 그녀의 가문이 입었던 모든 상처를 이제는 자신이 치유해주겠노라 맹세했습니다. 그대는 단순히 나의 연인이 아니라 나에게 백성의 진짜 얼굴을 가르쳐준 나의 소중한 스승이자 구원자여.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초에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을 가슴에 품고 수련의 곁을 지키기로 결심했답니다. 두 사람이 탄 가마가 다시 궁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길가에 늘어선 수만 명의 백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지요. 장터의 가난한 처녀와 누더기를 걸쳤던 세자가 만나 이루어낸 이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도성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설처럼 퍼져나갔답니다. 수련은 가마 안에서 초애의 손을 꼭 쥔 채 창밖으로 보이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진정한 군주의 자격을 되새겼지요. 단돈 셋잎으로 맺어진 이 가느다란 인연이 조선의 어둠을 걷어내고 이토록 눈부신 만월의 영광을 가져올 줄 누가 짐작했을까요? 궁궐 정문에 다다르자 장엄한 대치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수련과 초애는 이제 새로운 조선의 아침을 열기 위해 나란히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은 이제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만 머무는 주인이 아니라 언제나 백성의 순결을 느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살아있는 주인이 될 것입니다. 달빛은 이제 두 사람의 머리 위에서 어느 때보다 밝고 둥근 만월이 되어 조선의 평화와 사랑을 영원히 축복하고 있었지요. 수련은 초애의 어깨를 감싸며 자신들의 인연이 백성들의 가슴속에 희망이 씨앗으로 영원히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답니다. 긴 잠행의 끝은 찬란한 영광이었고 셋잎의 인연은 마침내 조선을 품는 위대한 사랑의 대서사시로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그들이 만들어 갈 태평성대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셋잎의 소중한 인연으로 시작된 세자 수련과 초애의 장엄한 대서사시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정한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은 위로와 감동으로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